15세기 초중반부터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나라에서 큰 함선을 만들어 바다로 쭉쭉 뻗어나갔는데요. 그런데 사실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전에 중국에서 먼저 대규모 선단을 이용한 대항해 시대를 열었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선단의 지휘관은 환관이었고 그 대단한 업적을 환관의 신분으로 해냈던 것이죠. 이 일을 해낸 사람은 명나라의 정화라는 환관이었는데요. 정화는 환관이자 장군이었고 제독 탐험가 외교관 정치가 등 여러 일들을 두루 해냈던 그런 인물이었죠. 오늘은 이 정화가 해낸 7차례에 걸친 대규모 원정, 명나라의 대항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정화의 이름은 마산보로 당시 중국에서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마시성을 많이 썼다고 하죠. 그의 선조는 칭기스칸이 중앙아시아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몽골에 귀순한 뒤 훗날 운남성 개발에 참여한 이슬람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산보 역시 운남성 곤양에서 이슬람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이후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할 당시 운남성을 공격할 때 정화는 명나라군에 붙잡힌 뒤 거세당했고 그렇게 환관이 된 이후에 연왕 주체에게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주체가 정난해변을 일으켜 황희를 찬탈할 때 정화 역시 주체를 곁에서 모시며 공을 세웠고 그렇게 정이란 성씨를 하사받고 이름을 화로 지었으며 환관의 최고위직인 태감이 되었죠. 그렇게 명나라의 황제가 된 영락제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내정적인 면에서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며 외정적인 업적 역시 대단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들을 굴복시켜 영토를 넓히기도 했지만 그중 특이한 업적이 바로 바다를 통한 대규모 원정을 기획했던 것이죠. 그렇게 1403년 영락제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대규모로 함대를 만들라 명했고 이때 이 함대의 지휘관으로 이슬람교 출신이자 자신이 믿을 만한 인물인 정화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도 이 대규모 원정을 하게 된 이유가 불분명한데요.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썰들이 난무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명나라가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지에 여러 조공무역국을 만들어 해외에서 수많은 조공을 받고 세계 질서를 명나라 중심으로 다시 재편한다라는 이유로 인해 원정이 행해졌다고 여겨지지만 행방불명된 건문제를 찾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티무르 제국을 협공할 동맹국을 찾는 것이라는 설도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휘관으로 선정된 정화는 중앙아시아나 서역에서 쓰이던 페르시아어 능통자를 고용해 통역원들을 훈련시키는 등 원정에 철저한 준비를 해나갔죠. 거기다가 명사에 의하면 원정단의 기함은 보선이라고 불리고 총 길이가 약 137m에 폭은 약 56m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이라고 하며 총 함선 62척에 2만 7천여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출정하는 정말 대규모 원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8,000톤급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함선이었는데 여기엔 수군뿐만 아니라 역관과 의원, 천문가, 승조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원정을 떠났다고 하죠. 훗날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의 함대가 120톤급에 총 승무원이 170여 명,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함대 역시 250톤급의 총 승무원이 88명에 불과했던 걸 비교하면 역시 과거부터 대륙의 스케일은 남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배가 너무너무 크기도 하고 배에 타는 인원수도 너무 많다 보니 모두 거짓이라며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완벽히 다한 정화는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1405년 6월 드디어 제1차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정화의 원정함대는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며 막대한 양의 보물들이 실려 있었다고 하죠. 이는 원정을 하면서 거치는 수많은 나라에 명나라의 군사력과 부를 동시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착하는 나라에 방문해 명나라의 조공을 요구하고 명나라에서 생산되는 비단과 도자기를 가지고 가 동남아시아 지방 및 인도 등 여러 지방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보석이나 수많은 동물들, 여러 광물 등을 교환해 무역을 이끌어내는 등의 목적도 있었죠. 그렇게 난징에서 출발한 대선단은 중국의 남서쪽 연안을 통해 참파와 수마트라를 거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광동성 출신의 한족이던 해적 진조이가 그곳에 있던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지배자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자 정화는 공격을 하기 시작해 진조이를 생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진조이의 압송을 위해 다시 명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영락제는 굉장히 흡족해하며 해적 진조이를 처형시켰고 이로 인해 인도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명나라 원정대에 대해 신뢰를 보내게 된 것이죠. 또한 1차 원정 이후 명나라와 원래 교류가 없었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돌아온 지 불과 10일 만에 두 번째 원정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후엔 더 서쪽인 태국과 말라카, 자바, 실론을 거쳐 인도의 서해안인 캘리컷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캘리컷을 찍은 정화의 선단은 일단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 더 단단히 준비를 한 다음 더 먼 서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귀국하는 길에 실론에 들러 한문과 페르시아어 그리고 그곳 현지어까지 세계국어로 정화의 원정이 그곳에 닿았음을 증명하는 비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화의 원정대는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실론의 감폴라 왕국의 알라케스바라 왕이 실론에 상륙한 명나라 선발대를 몰살시켜 버린 뒤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정화는 병력수가 딸리자 일단 명나라로 귀환을 했고 1409년 여름 3차 원정을 떠나면서 복수를 위해 실론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감폴라 왕국의 공격을 감행해 왕궁을 급습, 알라케스바라 왕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까지 모두 사로잡아 명나라로 압송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그곳에 새로운 왕으로 옛 왕족의 후예인 파라크라마바후 6세를 왕으로 세웠죠. 이 파라크라마바후 6세는 훗날 코테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정화의 원정대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해 캘리컷에 도달했고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와 아라비아반도 남쪽의 아데네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여기서 뱃머리를 돌려 다시 명나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하는 도중 조공국이던 수마트라 왕이 반란 세력의 토벌을 요청해 수마트라 섬 북부의 반란군을 진압해주기까지 하면서 명나라의 위상을 드높였고, 그렇게 1411년 7월 명나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번째 원정은 2년 후인 1413년 11월에 출발을 하게 되었죠. 여러 번의 원정으로 노하우가 쌓였던 덕분인지 이번엔 아프리카 서쪽의 케냐에 도착하게 되었고, 케나 말린디의 특사가 정화에게 기린을 바쳤습니다. 원래 기린은 동양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 동물이었는데요. 케냐의 특사가 이 동물을 게린이라고 부르자 정화와 원정대 사람들은 이를 상상 속 동물인 기린으로 여겼었다고 하죠. 이후 케냐의 특사는 영락제를 만났는데, 영락제는 기린을 선물로 준 것에 기뻐하며 특사에게 큰 상을 내렸고 기린을 그림으로 기록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4차 항해 이후 명나라의 무역 활동은 인도보다 서쪽인 호르무즈와 케냐까지 확장되는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것이죠. 이후 1417년에 떠난 다섯 번째 원정에서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자와 표범, 얼룩말, 콧불소 같은 진귀한 동물들을 실어올 수 있었으며, 1421년 1월에 떠난 6차 원정은 지금까지의 원정과는 달리 조공을 바쳤던 여러 나라들의 특사나 사신들을 다시 자국으로 데려다주기 위한 원정이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인도,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등 30여 개국에 달하는 사신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6차 원정 이후 항해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나라의 수도는 베이징으로 옮겨가 있기도 했고, 정화원정대의 보급기지 노릇을 하던 팔렘방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때 분쟁 해결을 위해 정화는 다시 팔렘방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영락제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후 황제로 즉위한 홍희제는 다시 남경으로 천도를 원하기도 했고,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원정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수비태감에 임명되어 난징으로의 천도 준비를 맡게 되었죠. 하지만 수도가 난징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홍희제마저 1425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선덕제가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덕제는 다시 원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정화를 다시 원정의 지휘관을 맡으라고 명했죠. 하지만 정화는 이미 환갑의 나이로 너무 나이가 많아 거절하려 했으나 자신을 대신할 인물이 없다고 해서 결국 7차 항해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1431년 12월 대망의 7차 항해를 떠나게 되죠. 7차 항해 때 원정대는 메카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슬람교 출신인 정화는 메카에서 참배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원정을 떠나다 보니 몸이 약해졌는지 1433년 4월 항해에서 복귀하는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이후 시신은 원정대 관례에 따라 인도양 바다에 수장되었고, 명나라에는 가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화가 죽고 난 이후부터 항해를 재개할 것인지 논의되긴 했지만, 그를 대신할 인물이 없기도 했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원정에 반대하는 이도 많았기에 이후 명나라의 대규모 원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아쉬운 점은 정화가 기록한 원정대의 정식 기록은 성화제 시절 병부시랑이던 유대하라는 인물이 병부에 보관되어 있던 원정의 기록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병부상서였던 항충이 유대하를 질책하자, 유대하는 이 대규모 원정은 국고를 낭비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만 기껏 얻은 건 외국의 신기한 물건 뿐입니다. 이걸 어찌 후대 사람이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항충은 그 말이 맞다 생각했는지 그냥 넘어갔다고 하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정화의 부하로 원정에 동행했던 마완의 영해승남과 비신의 성차승남, 그리고 공진의 서양번국지 등이 남아있어서 현재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원정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보다 70여 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화 역시 후대의 환관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죠.